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보험자병원 정책실장 오성진입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심장내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고 이제 병원 외부적인 시범 사업이나 정책 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스마트 감염 관리, 오늘 아이콘 컨퍼런스의 주제인 비대면 시대 스마트 병원 구현에 걸맞는 스마트 감염 관리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2020년 그리고 올해까지 이제 코로나 사태는 진정이 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병원이란 곳은 입원과 외래와 응급실 공간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한 750병상 규모의 이제 병원이고 외래 방문객이 한 일 평균 3,500명 정도,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한 20위권 내에 들어가는 큰 병원입니다. 단순히 외래 내원객뿐만이 아니고 그 보호자라든지 그다음 입원 환자에 대한 방문객까지 합치면 코로나 이전 상황에서는 하루 평균 2만 명 정도의 유동 인구가 저희 병원을 드나드는 그런 큰 공간이죠. 그래서 공간으로서의 병원은 굉장히 유동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런 접촉에 의한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 2월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생겼을 때 대책회의를 열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예전에 메르스나 그다음에 신종플루와는 달리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화에 대한 대책을 논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 대책에서 핵심은 뭐였냐면 이 공간으로서의 병원을 어떻게 이런 굉장히 빠르게 확산하는 호흡기 전염병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할 것인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이 공간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는 병원을 두 개의 공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과 그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의심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를 치료하는 방역 공간을 나눠서 그래서 진료를 했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시다시피 비말에 의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이 스프레드됩니다. 접촉을 막기 위해서는 동선을 분리시켜야 되고, 동선을 분리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공간을 분리시켜야 된다는 얘기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병원을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작년 12월 19일부터 저희 병원이 이제 거점 전담병원,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거점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저희 입원 공간의 40%를 확진자 치료에 저희가 이제 가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쪽 4개 병동, 확진자 병동을 저희가 해서 155병상의 확진자를 지금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에 고민한 것은 입원 환자는 공간이 다시 분리가 됐고 응급실도 분리가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외래 환자 공간입니다. 뭐 병원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외래에는 굉장히 환자들이 들락날락하고 또 그 환자들이 병원에서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설명을 듣는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체류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그러면 분리할 수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는 야심차게 외래 공간을 분리시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저희는 올해 12월부터 지금 공사 중인데 외래 공간을 둘로 나눠서 비호흡기 질환을 보는 외래 공간과 그다음에 호흡기 증상 환자를 보는 호흡기 전담 클리닉 공간을 병원 내부에 이렇게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현재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병원 외에 가건물 시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겨울도 됐고 이런 환자들을 계속 외부 시설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병원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이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12월에 이 호흡기 전담 클리닉 오픈이 되게 되면 입원 환자 공간도 둘로 나뉘고 외래 공간도 둘로 나뉘고 응급 환자 공간도 둘로 나뉘어서 국내 최초로 병원 안에서 입원, 외래, 응급실이 완벽히 분리된 그런 병원으로 이제 탄생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그런 공간을 분리하게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간을 분리하는데 인력이 2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장비가 2배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양시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인구가 108만이고요. 이 108만의 인구는 기초지자체로 따지면 수원시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또 고양시는 굉장히 인구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구의 평균 연령이 다른 지자체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감염병에 굉장히 취약한 요양병원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요양기관들이 단독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복합 상가 내에 그 일정 층을 빌려서 임대해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취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양시에서 현재 오늘만 해도 한 70명 정도, 현재 요새는 이제 위드 코로나 이후에 일평균 70명 정도의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이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굉장히 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원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이런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이 감염병 방역 핵심 가치를 재정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이런 지역 단위에서 감염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간은 공존되어 있고, 그러니까 확진자가 있는 공간과 비확진자가 있는 공간이 공존되어 있고, 그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정보들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고 쌓이지 않고 그냥 휘발성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는 고양시 지역에서 이런 공간을 분리시키고, 저희 병원이 분리시켰던 것처럼 그 다음에 환자들에게서 발생하는 정보를 저희 커맨드 센터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고, 그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해서 환자를 선제적으로 치료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발표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아마도 작년에 복지부 주관의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의 공모에 참여해서 저희가 전국 19개 대형 컨소시움과 치열히 경쟁해서 당당히 5개 병원 컨소시움으로 최종 선정된 것에 기인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병원은 1차 사업 솔루션 중에 감염병 관리로 해서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고, 방금 제 전에 발표하셨던 암센터, 국립암센터는 올해 이제 공모한 2차 사업에서 특수병동으로 해서 이제 공모에 선정되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2개 병원이, 지금 거리에 있는 2개 병원이 이런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개발 지원 사업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 경우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서울성모병원과 그다음에 올해 이제 카톨릭 병원이 선정돼서 한 경우가 있지만, 일단 고양시가 최초로 이런 스마트 병원 1, 2차에 선정돼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진행돼서 사업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아이스마트라고 명명을 했고, 5가지 솔루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환자 중증도 예측 알고리즘, 두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리모트 생체 징후 모니터링, 세 번째는 또 의료기관들을 엮는 원격 협진 시스템, 그리고 네 번째는 병원 내에서 위치 동선 추적 기반의 원내 감염 확산 방지 실시간 감시 시스템 구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마트 병실 구현을 통해서 의료진의 업무를 줄여줄 수 있는 병실 업무 자동화 사업이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이제 지역 단위 감염병 극복 사례이기 때문에 네 번째와 5번째는 이제 병원 내 사업이어서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에 집중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의 환자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희 병원 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확진자의 초기 임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 환자가 향후 열흘에서 2주 내에 어느 정도의 중증도로 발전할 것인지 예측해서 그 환자의 가장 최적의 치료 시설을 배정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쓰고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확진자 발생 시에 그 확진자가 병원에 입원해 있건 아니면 현재처럼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재택 치료를 할 때 집에 있건 간에 그 환자에게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착용을 시켜서 원거리에서 이제 리모트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지역 사회 내에서 공공병원과 그다음에 취약 시설인 요양병원들을 묶어서
의료진들끼리 원격 협진을 통해서 환자의 최적의 진료를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네, 다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세 가지 시스템을 해서 이제 아이스마트라고 명명을 했고요. 이것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인포메이션들이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날아갔었는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을 통해 가지고 이런 지역사회 안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들에게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을 저희 병원에서 모아서 분석하고 빅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데이터의 양이 크고 바이탈 사인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이제 하루에 2번 내지 3번 재던 거에 비해서 거의 30초에서 1분 단위로 이제 신호가 수집이 되기 때문에 거의 100만 배 이상 이제 데이터가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가 많다고 해가지고 다 좋은 건 아닌 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의료진에게 전달을 하게 되면 의료진이 이제 데이터에 파묻혀서 이제 숨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채로 걸러서 꼭 필요한 알람만 의료진에게 전달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항상 적용을 했고요. 그걸 통해서 환자에게 가장 최적의 치료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솔루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으로 감염병 환자 발생 시에 그 환자의 중증도를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슷한 시스템들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저희 병원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 특장점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적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느냐. 예전에는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면 지자체 보건소 담당자가 유선으로 연락하고 여러 가지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그거를 지자체 병상배정반과 공유를 해서 병상배정반이 개인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넘길지 아니면 재택치료를 할지 아니면 전담병원에 입원할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 의료진별로 상이한 경험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그런 담당자에 따라 가지고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그 결과가 다시 다음 사람한테 인계해도 되지 않고요. 저희 병원에서 구축한 것을 따지면 앞에 것은 다 생략이 되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동 분류가 되고 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유니폼하고 그다음에 신뢰도가 높은 그런 크리티컬 패스웨이 근거로 결정이 되고 실시간 자동 방향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근거 중심으로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저희가 사업기간 올해 5월까지가 사업기간이었는데 그동안에 경기도 병상배정반 그다음에 고양시 생활치료센터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2,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25,000건의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그 분석 결과를 통해 가지고 중증도 분류를 경증, 중등증, 중증으로 나눠서 생활치료센터나 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으로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리모트 바이탈 사인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것은 반지 형태의 바이탈 사인 생체 징후를 모니터링 할 수 있고요. 그 반지를 작용을 하게 되면 환자의 맥박수 그리고 산소 포화도 그리고 보정 혈압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온을 재기 위해서 패치형의 웨어러블 체온 패치를 적용을 했고요. 기존에는 하루에 2번씩 환자가 직접 측정해서 앱을 통해서 입력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입력 오류 가능성도 있고 입력이 안 되면 이 환자가 아파서 입력을 못한 건지 아니면 잊어버리고 입력을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환자 관리는 의료진들이 모니터링을 하긴 하지만 그 모니터링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일이 수기로 하기 때문에 여러 아주 그 위드 코로나를 맞이해 가지고 환자가 폭증할 경우에 이 환자들을 한정된 의료 인력으로 관리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한 것은 실시간으로 환자가 전혀 입력의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 모니터링이 되고 알고리즘 기반으로 자동 알람 시스템을 의료진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환자를 재택 치료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 한 8시간 정도 미리 체온이 상승하는 것을 발견해서 빠른 PCR 검사를 통해서 생활치료센터로 입소시킨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저희가 다 합해서 한 1,200명 정도의 환자에게 적용을 했고요. 데이터를 보시면 벌써 심박수 같은 경우에 한 200만 건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상 신호 건수 이상 반응을 저희가 측정을 해서 환자에게 문자나 통화를 통해서 실시간 중재를 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사회에서 감염병 공공 의료기관의 그 원격 비대면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서 의견을 공유하고 최적의 환자 치료를 노린 거였고요. 예전에는 그냥 전화, 문자 뭐 아니면 그냥 페이퍼로 종이로 해서 의뢰서를 해서 환자가 의뢰서를 들고 병원에 내원해서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의뢰한 병원의 데이터들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제한적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구축한 시스템에서는 원격 화상 협진이 진행되면서 양 병원의 그 진료 데이터를 서로 화면으로 공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실시간으로 환자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최적의 진료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 30명 남짓한 환자에 대해서 파주병원, 경기도 의료원 파주병원과 고양시 소재 요양병원 2개소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여러 중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런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이 뭐냐면 되게 스마트 병원 하면 되게 이렇게 뭐 멋있는 기계가 설치된다거나 로봇이 막 돌아다니거나 그런 걸 스마트 병원에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이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어떤 기계를 장착한다고 해서 스마트해지진 않습니다. 디바이스에 덧붙여서 그 디바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결합이 돼야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주 당대한 양의 데이터들이 쏟아 들어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지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의료진에게 전달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요. 결국 알고리즘을 통해서 환자한테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기관별 프로토콜이 진행이 돼야지 이것이 결국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로 발전해서 솔루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개발한 이런 시스템들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그 평가한 곳에서도 다른 병원 컨소시엄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스펙에 걸쳐서 끼워져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를 특히 집중해서 했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컨소시엄에서는 병원 내부에만 적용을 한 거였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았고 사용자 평가에 있어서도 저희 병원의 AI 알고리즘과 RTLS 기반 위치 추적 그리고 스마트 병실 간호 업무 지원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서 디지털 뉴딜의 핵심 가치가 DNA, 빅데이터, 네트워크, AI 알고리즘인데 높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가 이달의 뉴딜로 해서 표창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각 기술에 대해서 기술 완성도, 확산 용이성, 가격 경쟁력, 규제 정도, 시장성을 분석한 것이고요. 이런 분석을 통해로 해서 위크 포인트를 저희가 계산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양한 과제로 발전시키는 것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일산병원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업 기간이 끝난 다음에도 일산병원 스마트 혁신 센터를 유지 발전시켜서 다른 병원의 테스트베드 센터 구축하고 다른 병원의 트레이닝 센터도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마트 병원으로 전환하려는 병원의 컨설팅 저희가 잡을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저희 병원에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변한 상태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첫 번째로 저희가 이 세 가지 인공지능 알고리즘,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텔레메디신을 저희 병원 거점 전담병원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된다 그러면 확진자가 입원하게 되면 저희 병원의 웨어러블 디바이스만 끼고 있으면 자동으로 모든 바이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선 간호사가 방역복을 입고 혈압을 재기 위해서 환자한테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원할 때는 당연히 그 웨어러블 디바이스만 그냥 빼내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제 환자들이 이제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 치료하는 것이죠. 굉장히 여러 가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이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이제 고양시 상계보건소와 지금 협력해서 알고리즘과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텔레메디신을 적용하려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 시대가 가면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는 그것도 이제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환자들은 병원에 내원할 수 있는 환자들도 있지만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보호자들이 대신 와서 환자 상태를 주치의에게 설명하고 대신에 약을 그냥 대리 처방을 받아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환자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똑같은 처방을 계속 리피트해서 처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제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가정 방문, 방문간호, 방문 진료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굉장히 분절적이고 환자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 코디네이터 역할을 저희 일산병원에서 제공하면서 통합적이고 환자 중심형이면서 그 질관리를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꿈꾸고 있는 것은 고양시 지역에서 이런 재택의료, 병원에 내원하지 못하는 어떤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거동 불편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저희 알고리즘과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리고 텔레메디신을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의 동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초반에 이머징 테크놀로지에서부터 굉장히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꼭지점에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안정기에 도달한 테크놀로지들이 있는데,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서 어떤 테크놀로지에 과연 투자가 되고 있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디지털 텔레메디신, 그다음에 리모트 모니터링, 그다음에 클리니컬 디시전 서포트 위드 AI,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 분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투자가 되고 있고요. 2019년에 디지털 헬스케어에 미국에서 어느 정도 투자가 됐냐면 7 빌리언 US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되면서 여러 가지 투자가 위축될 거라고 다들 예상했는데 웬걸 14 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됐습니다. 2배가 뛴 거죠. 올해는 어떻냐? 지금 3분기까지 21 빌리언 달러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반영하냐 하면 코로나라는 것이 이 디지털 헬스케어에 굉장히 기폭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아주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저희가 더 뒤지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빨리 투자와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디에 투자가 되고 있냐?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지털 헬스, 리모트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다음에 AI, 그리고 텔레메디신에 투자되고 있고, 빅테크 기업들은 그럼 뭘 하고 있느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애플, IBM 다 이런 거 투자하고 있죠. 구글은 손을 안 뻗친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들이 그럼 이 기업들이 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느냐? 병원에 이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이 포인트 오브 케어가 옛날에는 병원에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배드사이드로 옮겨갔죠. 옛날에는 검사를 하려면 검사실에 갔지만 지금은 환자 배드사이드에서 검사를 합니다. 이 포인트 오브 케어가 앞으로는 집으로 움직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헬스 시티가 포인트 오브 케어의 중심이 될 것이고, 이런 기업들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스마트 시티의 중심은 스마트 헬스 케어가 될 것이고, 저는 고양시가 그런 스마트 헬스 시티로 거듭나는데 이런 논의가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하려면 유명한 명의한테 주치의를 해야지 내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유명한 빅5 메이저 병원에 내가 적을 두고 있어야지 건강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는 내가 어느 곳에 사냐에 따라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건강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이라 되고, 저는 고양시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